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6살이 된 평범한 회사원 김태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된 이유는 정말 누군가에게라도 이 끔찍했던 일을 털어놓고 싶어서예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은 작년 9월 제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시작됐어요. 저희 가족은 경상남도 창원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둘째 아들이고 형 민수 형과 여동생 소연이가 있어요. 어머니 박순자 씨와 아버지는 마산 근교의 조용한 전원주택에 사시면서 근처에 있는 다세대 주택 4채를 관리하며 노후를 보내고 계셨죠. 저희 형제들도 모두 창원 시내에 살고 있어서 차로 1시간 정도면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가을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세대 주택 점검을 하러 나가셨고, 저는 회사에서 신제품 런칭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을 하고 있었죠. 오후 4시쯤이었을까요?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그 목소리는 지금도 제 귓가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세대 주택에서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쓰러지셨다는 거였어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게 겨우 사흘 전이었는데, 그때 아버지는 제가 팀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하셨거든요. 그게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장례식은 가족과 친지들이 모두 모여 3일장으로 치러졌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와 40년 넘게 함께 살아오셨기에 그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으셨으니까요. 장례 기간 내내 어머니는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눈물도 많이 흘리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무너지고 계실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저희 형제들은 어머니를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번갈아가며 어머니 댁을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 아내 정미연은 평소에도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자주 시간을 내어 어머니를 찾아뵙곤 했어요. 저도 주말마다 어머니 댁에 가서 아버지가 관리하시던 다세대 주택 일을 조금씩 도와드렸습니다. 민수 형은 가끔 퇴근 후에 들러 어머니와 저녁 식사를 함께 했고, 소영이는 거의 매일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셨지만 한 번씩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시거나 아버지의 옷장을 열고 오랫동안 서 계시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나 컸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머니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시는 것 같았어요. 다세대 주택 관리도 다시 시작하셨고, 가끔은 이웃분들과 산책도 다니셨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아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전원주택, 이곳저곳에는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에 걸린 아버지의 모자, 거실 한쪽에 있는 아버지의 안락의자, 마당에 있는 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평상, 모든 것이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고, 어머니는 그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셨어요. 시골로 접어들면서 저희 가족은 조금씩 아버지의 부재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도 조금씩 생활에 활력을 찾아가고 계셨어요. 저희 형제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어머니를 챙겼죠. 10월 초 어느 주말이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뵈러 갔는데 그날따라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밝아 보였어요. 마당에는 새로 심은 국화꽃들이 있었고 집 안에는 정갈하게 청소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차를 내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직은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한다고. 아버지도 자신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 보면 걱정하실 거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어머니의 강인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반려자를 잃고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그날 저는 어머니와 함께 다세대 주택을 돌아보며 월세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어머니가 혼자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야 했거든요. 세입자들도 모두 좋은 분들이셔서 어머니를 잘 도와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10월 중순이 되자 제 회사에서 신제품 런칭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저는 새로운 해외 마케팅 팀을 맡게 되었어요. 그에 따라 서울 출장도 점점 많아졌죠. 주로 본사와의 업무 협의나 바이어 미팅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정도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아내 미연이는 어머니를 찾아뵀어요. 처음에는 아내가 효심이 깊은 것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 대신 어머니를 돌봐주는 것 같아서요. 미연이는 결혼 전부터 저희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따랐거든요. 10월 말 어머니는 본격적으로 다세대 주택 관리를 다시 시작하셨어요. 전에는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일인데 이제는 혼자서 세입자들을 만나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체크하고 월세를 관리하는 모든 일을 해나가셨습니다. 가끔은 민수 형이나 제가 도와드리기도 했지만 어머니는 점점 이런 일들을 스스로 해내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오히려 일이 있어야 마음이 덜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11월이 시작되면서 날씨는 점점 추워졌어요. 첫눈이 내린 날, 저는 미연이와 함께 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과일을 사들고요. 문을 열자 따뜻한 열기가 저희를 반겼어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알고 보니 저희가 어릴 적 좋아했던 호박죽이었어요. 미연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도왔고 저는 거실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그 순간 문득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보통 이맘때면 아버지는 이 자리에 앉아 뉴스를 보고 계셨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니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젊은 시절 만났던 이야기, 어려움을 함께 극복했던 이야기,
저희 형제를 키우면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 어머니는 때로는 웃으시고, 때로는 눈시울을 붉히셨지만,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나누며 조금씩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어요. 11월 중순이 되자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가 거리를 채웠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형제들에게 함께 모여서 연말을 보내자고 제안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첫 연말이니 가족이 함께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는 모두 동의했고, 민수 형네 가족, 소영이네 가족, 그리고 저희 부부가 모두 어머니 댁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 저는 부산 출장이 있어서 3일 정도 집을 비워야 했어요. 떠나기 전 미연이에게 어머니를 잘 챙겨달라고 부탁했고, 미연이는 웃으며 걱정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출장에서 돌아온 날, 미연이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요새 좀 이상하다는 거였어요. 가끔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고, 없는 사람과 대화를 한다고도 하고, 솔직히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그냥 어머니의 외로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연이는 점점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왔다고 말씀하신다든가, 창밖을 보며 누군가를 기다리신다든가. 그래서 다음 날 바로 어머니 댁에 갔어요.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를 반겨주셨고, 오히려 제가 갑자기 방문한 것을 의아해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상태를 살피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전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는 다세대 주택 관리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고, 세입자들과의 에피소드도 웃으며 들려주셨어요. 저는 미연이에게 어머니가 괜찮아 보인다고 말했고, 미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그때 미연이가 한 말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섬뜩해요. 제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너무 다르시다고 했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 저희 가족은 모두 어머니 댁에 모였어요. 민수 형네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다녔고, 소영이는 어머니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저는 형과 함께 마당에 있는 눈을 치우고, 미연이는 테이블을 예쁘게 꾸몄어요. 그날 밤 저희는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 웃고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분의 따뜻한 기억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나가려 노력했어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어머니는 조금씩 활기를 되찾으셨어요. 이웃 아주머니들과 산책을 다니고, 가끔은 마을 경로당에도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미연이는 계속해서 어머니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이상하게 본다든가, 가끔 헛소리를 한다든가. 저는 처음에는 그저 미연이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시어머니에 대한 부담감 때문일지도 모른다고요. 12월 마지막 날, 저희는 다시 한번 어머니 댁에 모여 새해를 맞이했어요. 자정이 되자 저희는 서로를 끌어안고 새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저희를 안아주셨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앞으로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뵈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새해가 시작되면서 제 출장은 더 많아졌고 어머니를 찾아뵙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미연이가 자주 어머니를 찾아뵀다고 했어요. 1월 초 저는 회사에서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국내 출장이 더 잦아졌어요. 서울을 오가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에 3일씩 집을 비우는 일이 점점 늘어났죠.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연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제가 바쁘니까 자신이 자주 어머니 댁에 다녀오겠다고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테니까요. 처음에는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챙기지 못하는 어머니를 미연이가 대신 살펴준다는 생각에 미안함과 감사함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미연이는 일주일에 2~3번씩 어머니 댁에 다녀왔고 가끔은 음식도 해드리고 집안일도 도와드린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미연이가 어머니께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1월 중순 제가 이틀 동안 대구 출장을 다녀온 날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미연이가 어머니 댁에 다녀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미연이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미연이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요즘 점점 더 이상해지시는 것 같다고. 오늘은 자신이 가져간 음식을 이상하게 쳐다보시더니 이게 뭐냐고 물으셨다고 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어머니는 평소 음식에 까다로운 분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미연이는 계속해서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어머니가 혼자 중얼거린다든가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든가 걱정이 되어 주말에 어머니를 찾아뵀어요. 어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평소와 같이 반갑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얼굴색도 좋아 보였고 집안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특별히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어머니는 다세대 주택 관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고 최근에 읽고 계신 책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는 미연이에게 어머니가 괜찮아 보인다고 말했지만 미연이는 고개를 저으며 제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너무 다르시다고 했어요. 그렇게 1월이 지나갔어요. 저는 점점 더 바빠졌고 그만큼 미연이가 어머니를 찾아뵙는 횟수도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고마웠지만 점점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미연이가 어머니에 대해하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1월 말 미연이는 어머니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고 있었다며 걱정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음식을 가져다 드렸다고 했죠. 그런데 며칠 후 민수 형수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속이 좋지 않아 병원에 다녀오셨다는 이야기였어요. 걱정이 되어 바로 어머니께 전화드렸더니 어머니는 괜찮다며 제가 걱정할 거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해 보였거든요. 다음 날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어머니 댁에 찾아갔어요. 어머니는 제가 갑자기
찾아온 것을 의아해하셨고 자신은 괜찮다고 거듭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약간의 식중독 증상이 있었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은 음식을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가져다 준 음식, 냄새가 이상했는데 버리기 미안해서 먹었더니 이렇게 됐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미연이가 어머니께 상한 음식을 가져다 드렸다는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기에 그냥 어머니의 오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와 미연이에게 물어봤지만 미연이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며 오히려 화를 냈어요. 자신이 어떻게 어머니께 상한 음식을 드리겠냐고. 오히려 어머니가 냉장고에 오래된 음식을 보관하고 계셔서 자신이 버렸다고 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어머니의 말과 미연이의 말,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어머니가 음식 때문에 탈이 나셨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려서 그 후로는 미연이가 어머니께 음식을 가져다 드리는 것에 더 신경을 썼어요. 가끔은 제가 직접 장을 봐서 어머니께 가져다 드리기도 했고요. 1월의 마지막 주, 제가 또 출장을 가야 했을 때 미연이는 저에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요즘 혼자 사는 게 위험해 보인다고 가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화재라도 나면 어쩌냐고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는 평생 조심성 많은 분이셨거든요. 특히 불 관리에는 항상 신경 쓰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자 더 자주 어머니를 찾아뵈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러지 못했죠. 대신 민수 형과 소영이에게도 연락해서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자고 말했어요. 미연이는 점점 더 자주 어머니 댁에 다녀왔고 돌아올 때마다 어머니에 대한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혼자 중얼거린다든가 아버지가 돌아왔다고 말한다든가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본다든가 그런 이야기들이 쌓이다 보니 저도 어머니가 정말 이상해지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1월의 마지막 날, 미연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사실 말하기 좀 그런데 어머니가 자신을 이상하게 본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어머니는 항상 미연이를 아껴주시는 분이었거든요. 미연이가 결혼할 때도 친딸처럼 챙겨주셨고 그 후로도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셨거든요. 미연이의 말이 믿기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잃고 나서 많이 변하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머니가 가끔 자신이 아들을 빼앗아 갔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자신의 행동을 이상하게 쳐다보시고 무섭다고 했어요. 미연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미연이를 안아주며 괜찮다고 어머니가 아직 아버지의 상실감에서 회복 중이니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와 미연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렇게 1월이 지나고
2월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어머니와 미연이 사이의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고민이 깊어졌어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미연이가 계획하고 있던 끔찍한 일을. 2월이 시작되면서 바깥 날씨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햇살은 조금씩 봄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회사에서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고 그에 따라 출장도 더욱 늘어났어요. 주로 서울을 오가는 일이 많았는데 한 주에 3일은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죠. 어머니가 걱정되었지만 미연이가 자주 찾아뵌다고 하니 안심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2월 초 제가 서울에서 3일간 출장을 다녀온 날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미연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미연이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제 어머니 댁에 갔었는데 정말 이상하셨다고 해요. 저를 보자마자 자신이 왜 왔냐고, 내 아들은 어디 갔냐고 하시더니 설명을 해도 뭐 알아들으시는 것 같았다고요. 그리고 한참을 창밖만 쳐다보시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오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미연이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내 아들을 어떻게 했냐고, 자신 때문에 내 아들이 나를 안 찾아온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마치 자신을 원망하시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미연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저는 어머니의 상태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바로 다음 날 어머니를 찾아뵀어요. 어머니는 평소와 같이 반갑게 저를 맞아주셨고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무슨 소리냐고. 어제 며느리가 왔었지만 그냥 평소처럼 이야기하다가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미연이의 말과 어머니의 말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니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집에 돌아와 미연이에게 어머니가 괜찮아 보인다고 말했지만 미연이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있을 때랑 자신이 있을 때랑 완전히 다르다고.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 걱정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치매라니,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항상 건강하셨고 정신도 또렷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미연이의 말이 계속되자 점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2월 중순 미연이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와 대화하는 모습을 봤다든가, 갑자기 과거의 일을 현재처럼 이야기한다든가,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쌓이다 보니 저도 어머니에게 정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미연이가 어머니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박했다며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어머니는 항상 조심성이 많으셨거든요. 바로 다음 날 어머니 댁에 가서 가스 누출 경보기를 설치했고 민수 형과 소영이에게도 어머니의 상황을 알렸어요. 형과 동생도 어머니를 찾아뵀지만 그들의 말은 제 생각과 달랐어요. 어머니는 평소와 같이 정상적으로 대화하셨고 특별히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미연이의 말과 형제들의 말이 너무 달랐거든요. 2월 하순, 미연이는 더 심각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의심하고 심지어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였어요. 어제는 정말 무서웠다고 어머니가 갑자기 자신이 내 아들을 빼앗아갔다고 하시면서 화를 내셨다고 해요. 그리고 부엌 칼을 보시면서 이상한 표정을 지으셨다고 마치 자신을 해칠 것처럼 말이에요. 미연이는 말을 이어가며 눈물을 흘렸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미연이의 두려움이 연기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저는 어머니가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 주말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거부하셨지만 제가 정기 검진이라며 설득했고 결국 함께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어머니를 여러 방면으로 검사했지만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어머니의 대답도 정확했고 기억력도 좋았어요. 치매 검사도 정상으로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저는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데 왜 미연이의 말처럼 어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어요. 자신은 괜찮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제 아내가 말한 것처럼 자신이 이상하게 구는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멈칫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미연이의 말을 알고 계신 걸까요? 제가 말한 적이 없는데 어머니는 마치 제 생각을 읽으신 것처럼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가끔 자신한테 치매 오신 것 같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 같지만 괜찮다고 자신은 정상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미연이가 어머니께 직접 그런 말을 했다니 집에 돌아와 미연이에게 물어봤지만 미연이는 절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화를 냈어요. 자신이 어떻게 어머니께 그런 말을 하겠냐고. 오히려 어머니가 자꾸 자신을 이상하게 보시고 저에게 거짓말을 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연이는 계속해서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어머니는 미연이가 자신을 이상하게 대한다고 했어요.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분명했지만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2월 말 제가 또 3일간 출장을 다녀왔을 때
미연이는 더 심각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밤중에 자신을 찾아왔다는 거였어요. 어젯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었더니 어머니가 계셨다고 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어머니는 내 아들 어디 있냐고 물으시더니 설명하려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자신이 내 아들을 숨겼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시더니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놀랐어요. 어머니가 그런 행동을 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어머니 댁과 저희 집은 차로 30분 거리인데 밤에 어떻게 오셨을까요? 하지만 미연이의 눈물과 두려움이 거짓으로 보이지는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어머니 댁을 방문했어요. 어머니는 평소와 같이 반갑게 저를 맞아주셨고 저는 어젯밤 있었던 일에 대해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굉장히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무슨 소리냐고. 자신은 어제 밤에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고 텔레비전 보다가 일찍 잤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머니는 정말 밤에 나가셨다가 기억을 못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미연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집에 돌아와 미연이에게 어머니의 말을 전했더니 미연이는 더욱 감정적으로 반응했어요. 제가 자신의 말을 안 믿는 거냐고, 자신이 왜 거짓말을 하겠냐고 했어요.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으시니까 기억을 못 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정말 건강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됐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연이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게 2월이 지나고 3월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어머니와 미연이 사이에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미연이는 계속해서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어머니는 미연이가 자신을 이상하게 대한다고 했어요.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제가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폈다면, 조금만 더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미연이의 이야기를 의심했다면, 어쩌면 이 끔찍한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점점 미연이의 말을 믿게 되었고, 어머니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어요. 3월 초, 저는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베트남과 태국을 돌며 현지 파트너사들과 미팅을 해야 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였거든요. 일주일 정도 한국을 떠나야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이 출장이 어머니와 미연이 사이의 갈등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매일같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 정신 건강까지 영향을 받고 있었거든요. 출장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어머니 댁에 방문했어요. 짐을 모두 챙겨놓고 미연이와 함께 어머니를 찾아뵀죠. 어머니는 평소처럼 반갑게 저희를 맞아주셨고, 제가 해외에 간다는 소식에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머니와 미연이 사이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저를 통해서만 대화를 이어갔어요. 저녁 식사 시간, 어머니가 부엌에 계실 때 미연이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어머니가 오늘도 이상하게 행동하셨다고, 아까 자신이 화장실에 있을 때 문을 열려고 하시면서 자신이 여기서 뭐 하냐고 하셨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미연이의 표정은 정말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미연이를 달래며 괜찮다고, 어머니는 그저 혼란스러운 것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실 때 저는 곁에서 도와드렸어요.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 아내가 자신을 이상하게 본다고,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을 무시하고 이상한 말을 자꾸 한다고요. 하지만 제가 옆에 있을 때는 착한 며느리인 척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어머니와 미연이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죠. 저는 어머니께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돌아오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연이는 계속해서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없는 동안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된다고 했죠. 저는 미연이에게, 민수 형과 소영이에게도 연락해서 번갈아 가며 어머니를 살펴봐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어요. 미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출장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마지막 짐을 챙겼어요. 미연이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고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저를 대해 주었어요. 출발 전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는 밝은 목소리로 잘 다녀오라고, 건강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어머니께 건강 조심하시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민수 형이나 소영이에게 연락하라고 당부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미연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걱정 말라고, 자신이 어머니 잘 돌볼 거라고, 저는 일에만 집중하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미연이가 어머니를 신경 써주려고 한다는 생각에,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 잘 지낼 수 있을까? 제가 없는 동안 더 큰 갈등이 생기지는 않을까? 공항에 도착해서 저는 미연이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미연이는 저를 꼭 안아주며 잘 다녀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걱정 말라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제가 출장을 떠난 그날 모든 일이 시작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미연이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계획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집을 비우자마자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베트남에 도착해서도 회의 중에 자꾸 어머니가 떠올랐고, 미연이와 어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걱정됐어요.
그래서 틈틈이 미연이에게 연락했고, 미연이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오늘 어머니 댁에 다녀왔는데 평소와 다름없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날 미연이는 저와 통화를 마치자마자 어머니 댁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었어요. 어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미연이는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다고 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냉랭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봤고 어머니가 인사를 건네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해요. 어머니는 처음에 미연이가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이내 미연이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되셨어요. 거실에 앉아 있던 어머니에게 미연이가 다가와서 갑자기 말했다고 해요. 어머니는 왜 그렇게 자신의 남편한테 집착하냐고, 자신의 남편이 남자로 보이냐고 했다는 거예요. 순간 어머니는 당황스러움과 충격으로 말을 잃으셨대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어머니는 그저 무슨 소리냐고, 자신이 언제 그랬냐고 반문하셨지만 미연이는 점점 더 악랄한 말들을 쏟아냈다고 해요. 어머니가 아들 앞에선 착한 척하지만 자신은 다 안다고, 어머니가 자신의 남편을 어떻게 보는지 안다고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정말 황당하고 당혹스러웠다고 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미연이는 들으려 하지 않았고 점점 더 심한 말들을 했대요. 결국 어머니는 화가 나서 미연이에게 집에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미연이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다고 해요. 어머니는 이제 혼자라고, 아들은 해외에 있고 민수 형이나 소영이도 당분간 올 일 없다고, 이제 어머니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리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과 함께 미연이는 현관문을 잠그고 어머니의 휴대폰을 빼앗았다고 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다고 해요. 하지만 미연이의 표정과 행동은 전혀 장난이 아니었어요. 미연이는 어머니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마치 신문하듯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왜 자신을 싫어하는지, 왜 자신에 대한 나쁜 말을 아들에게 하는지, 왜 자신의 남편을 빼앗으려고 하는지, 어머니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미연이는 듣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미연이는 어머니에게 식사를 주지 않았다고 해요. 대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가져와 어머니 앞에 놓고 배고프시면 드시라고 했다고 해요. 어머니는 먹을 수 없었고 결국 그날 밤을 배고픔으로 보내셨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미연이가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미연이는 밤새 어머니 집의 작은 방에서 잤고 아침이 되자마자 어머니에게 더 심한 학대를 시작했어요. 미연이는 어머니에게 계속해서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고 어머니가 저항하려 할 때마다 위협적인 행동을 취했다고 해요. 어머니가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미연이는 집 안에 모든 전화기를 숨기고 선을 잘라버렸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 미연이는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게사료 한 봉지를 던져주며 배고프면 이거라도 드시라고, 개처럼 짖으면 더 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순간 정말 공포를 느끼셨다고 해요.
이것이 단순한 시어머니 며느리 갈등이 아니라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어머니는 기회를 보아 탈출하려 했지만 미연이는 현관문과 창문을 모두 잠그고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베트남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가끔 미연이와 통화를 했지만 미연이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밝게 대답했죠. 어머니와도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미연이는 제가 전화할 때만 어머니에게 휴대폰을 잠시 돌려주고 통화가 끝나면 다시 빼앗았다고 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상한 말 하면 가만히 안 둘 거라고 협박했대요. 미연이의 학대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어머니는 이틀 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고 계속된 정신적, 언어적 학대로 지쳐가고 있었어요. 미연이는 어머니에게 더러운 늙은이라고, 자신의 남편은 어머니의 남편이 아니라고, 어머니가 뭔데 부부 사이에 끼어드냐고, 어머니의 남편은 죽었다고 망상적인 말을 계속했어요.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려고 하면 미연이는 허락 없이 움직이지 말라며 압박했고, 어머니가 피곤해서 조금이라도 눕고 싶다고 하면 일어나라고 자신이 허락할 때까지 서 있어야 한다고 강요했어요. 어머니는 점점 더 체력이 떨어지고 정신적으로 지쳐갔어요. 감금 3일째에 접어들면서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어요. 미연이의 잔혹한 학대가 계속되면서 어머니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극도로 지쳐가고 계셨어요. 감금 3일째 아침, 어머니는 거의 이틀 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드시지 못한 상태였어요. 미연이가 주는 것이라곤 물 한 컵과 상한 음식, 그리고 게사료가 전부였죠. 어머니는 너무 배가 고파 결국 게사료를 조금 드셨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본 미연이는 비웃으며 어머니를 더욱 모욕했어요. 역시 개 같은 더러운 생각을 하니 게사료도 먹는다고, 더 주길 원하면 개처럼 한번 지져보라고 했대요. 어머니는 그 말에 눈물을 흘리셨지만 더 이상 저항할 힘조차 없으셨어요. 어머니는 기회를 보아 탈출하려 했어요. 미연이가 잠시 현관문을 열어놓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사이 어머니는 문을 향해 달려갔어요. 하지만 몸이 약해진 탓에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고 미연이에게 다시 붙잡히게 되었어요. 미연이는 화가 나서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다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어머니를 의자에 앉히고 감히 자신의 남편을 탐내놓고 도망치려고 하냐고,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고 죽으라고 소리쳤대요. 미연이는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다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저항할 힘도 없었고 소리 지를 기력도 없었어요. 미연이는 어머니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통증에 몸을 웅크리셨지만 미연이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어요. 늙은 여자가 예쁜 척하냐고, 웃기지 않는다고, 이제 더 심한 곳에 가게 될 거라고 했대요. 미연이는 어머니의 옷을 잡아 찢으며 모욕을 주었고 결국 어머니를 끌고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지하실은 저희 집에서 가장 추운 곳이었어요. 특히 3월 초의 밤은 아직 영하로 떨어지는 날들이 많았거든요. 지하실에는 제대로 된 난방 시설이 없었고 오래된 창고로 사용되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바닥은 차갑고 습했어요. 미연이는 어머니를 지하실 바닥에 내던지고 몇 번 더 폭행을 한 다음 문을 잠근 채 올라갔어요. 어머니는 그 차가운 지하실에서 밤을 보내야 했어요. 다행히 지하실에는 창고로 쓰이던 시절부터 보관되어 있던 오래된 옷가지와 담요들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것들을 몸에 둘둘 감아 추위를 견디려 노력하셨죠. 그날 밤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고 지하실은 더욱 춥고 습했어요. 어머니는 옷가지를 겹겹이 둘러쓰고 몸을 웅크린 채 밤을 지새웠어요. 몸은 떨리고 배는 고팠으며 탈출 시도 과정에서 다친 곳들이 아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절망감이었어요. 저를 생각하며 그리고 민수 형과 소영이를 생각하며 어머니는 어떻게든 버티려 하셨어요. 하지만 몸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고 희망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지하실은 더욱 추워졌어요. 어머니는 손발이 얼어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도 창고에 있던 옷가지들을 최대한 활용해 추위를 견디려 노력하셨어요. 간간히 몸을 움직여 체온을 유지하려 하셨지만 이미 너무 약해진 상태라 그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밤새 추위와 공포 그리고 절망감 속에서 어머니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침이 밝아올 무렵 어머니는 이제 거의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이 바로 제가 출장에서 돌아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미연이는 아침 일찍 지하실 문을 열고 어머니를 확인했어요. 어머니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미연이는 물 한 컵을 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잘 보라고, 이게 어머니라고, 늙고 추하고 쓸모없는 여자라고요. 자신의 남편이 이런 어머니를 왜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냐고, 자신의 남편한테 손대고 싶었다고 인정하라고.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남자로 보는 더러운 미친년이라고 소리쳤대요. 어머니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불과 며칠 만에 얼굴이 해숙해지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어요. 미연이의 학대로 인해 어머니는 자신의 존재, 가치까지 의심하게 되었어요. 미연이는 어머니에게 이거나 먹으라고, 어머니 같은 쓰레기는 쓰레기를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너무 배가 고파 결국 그것을 조금 드셨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본 미연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깔깔거리며 웃었다고 해요. 출장 4일차 미연이의 학대는 절정에 달했어요. 어머니가 나중에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미연이는 어머니를 지하실에서 끌어올려 거실로 데려왔다고 해요. 어머니는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해 매우 약해져 있었고 추위로 인해 몸도 떨리고 있었어요. 미연이는 어머니를 의자에 앉히고 마치 신문하듯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왜 자신의 남편을 유혹하려 했는지, 왜 자신을 미워하는지, 왜 자신에 대한 나쁜
말을 아들에게 했는지 어머니는 이미 정신적으로 매우 지쳐 있었고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그러자 미연이는 더 화가 나서 어머니를 발로 차고 때렸다고 해요.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의자에서 넘어졌고 미연이는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지도 않았어요. 대신 바닥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발로 걷어차며 더러운 늙은이라고, 자신의 남편은 어머니의 남편이 아니라고 소리쳤대요. 그 순간 어머니는 정말 죽음을 생각했다고 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공포를 느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와 민수 형, 소영이를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버텼다고 해요. 출장 5일째 되는 날,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어머니가 자꾸 신경 쓰였고, 미연이와 어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커져갔어요. 회의 중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밤에는 어머니가 위험에 처한 꿈을 꾸기도 했어요. 결국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원래 계획보다 이틀 일찍 귀국하기로 한 거죠. 상사에게 가족 문제로 급히 돌아가야 한다고 양해를 구했고, 다행히 허락을 받아 비행기 표를 변경할 수 있었어요. 가족이 먼저라고 나머지 일정은 자신이 처리할 테니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상사의 그 말에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바로 짐을 챙겨 공항으로 향했고, 그날 저녁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떠나지 않는 걸까? 그때는 제 직감이 정확했다는 것을 몰랐어요. 한국에 도착한 것은 저녁 9시경이었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미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연이는 제 전화를 받고 놀란 기색이 역력했어요. 벌써 돌아왔냐고, 왜 미리 말 안 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선물로 일찍 돌아왔다고 말했어요. 미연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어색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금 집에 있다고, 빨리 오라고 했어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어머니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아마 주무시나 보다 생각했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미연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를 반겨주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미연이의 표정이나 행동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마치 급하게 뭔가를 정리한 사람처럼 약간 긴장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는 잘 계시냐고,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라고 물었을 때 미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요즘 일찍 주무신다고 전화를 안 받으시는 것 같다고, 오늘도 저녁에 잠깐 들렀다 왔는데 조금 피곤해 보이셔서 일찍 주무시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약간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머니가 걱정됐어요. 내일 아침 일찍 어머니 댁에 가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미연이는 저를 위해 간단한 저녁을 차려주었고, 출장은 어땠는지, 일은 잘 마무리됐는지 물어봤어요. 평소와 같은 대화였지만 어딘가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샤워를 하는 동안 미연이는 계속해서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피곤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미연이는 이미 침대에 누워 자는 척하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계속해서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왜 전화를 안 받으셨을까? 정말 일찍 주무신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다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받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정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미연이에게 어머니 댁에 가보겠다고 말했더니 미연이는 갑자기 저를 말리려 했어요. 지금 가야 하냐고. 출장에서 막 돌아왔는데 좀 쉬어야 한다고. 어머니도 아직 주무실 시간이고 점심때쯤 가보는 게 어떻냐고 했어요. 미연이의 말에 일리가 있기는 했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어요. 미연이가 저를 말리는 이유가 단순히 제 피로를 걱정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동안 미연이가 어머니에 대해 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말, 치매가 온 것 같다는 말, 자신을 미워한다는 말. 그래도 어머니 걱정되니까 가봐야겠다고 했어요.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되시는데 괜찮으실까 싶어서라고 말했죠. 미연이는 표정이 약간 굳어지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함께 차에 타고 가는 동안 미연이는 계속해서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저는 미연이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그런 모습을 보이셨을까? 아니면 미연이가 과장해서 말하는 걸까? 미연이가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뭔가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미리 준비한 대본을 읽는 것처럼요. 어머니 댁에 도착해서 현관 벨을 눌렀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여러 번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어요. 걱정이 커졌고 민수 형에게 전화해 봤어요. 형도 저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와 며칠째 연락이 안 된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제가 출장 가기 전이라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형에게 지금 어머니 댁에 있다고 빨리 와달라고 소영이한테도 연락해서 오라고 해달라고 말했어요. 형도 상황에 심각성을 느꼈는지 곧바로 출발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미연이에게 열쇠가 있는지 물었고 미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더 중요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 안은 어둡고 조용했어요.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커튼도 쳐져 있어서 낮인데도 실내는 어두웠어요. 평소 어머니 댁은 항상 밝고 환했는데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집 안에는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음식이 상한 냄새 같기도 하고 습한 냄새 같기도 했어요. 어머니라고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방, 거실, 부엌, 화장실, 집 안, 곳곳을 찾아봤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점점 더 불안감이 커졌어요. 어디에도 계시지 않다니 갑자기 지하실이 생각났어요. 저희 집에는 작은 지하실이 있었는데 주로 창고로 사용하던 곳이었거든요. 지하실로 향하려는데 미연이가 갑자기 저를 막아섰어요.
거기는 볼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미연이의 행동이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왜 지하실을 보지 말라는 건지, 그리고 미연이의 눈빛에서 불안과 초조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미연이를 밀치고 지하실 문 앞으로 갔어요. 문은 잠겨 있었고 열쇠는 보이지 않았어요. 열쇠 어디 있냐고 물었지만 미연이는 모른다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문을 발로 차서 열었고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몸은 오래된 옷가지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거의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어머니를 그 상태로 발견한 순간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어머니라고, 정신 차리시라고 소리쳤어요. 즉시 119에 전화했고 오고 있던 민수 형과 소영이에게도 연락해 상황을 알렸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의 몇 분이 정말 지옥 같았어요. 어머니의 상태가 심각해 보였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미연이는 이미 집을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를 쫓아가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머니가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미연이가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구급차가 도착하고 어머니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저와 민수 형, 소영이는 뒤따라 병원으로 갔고 의사 선생님들은 어머니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했어요. 심각한 탈수 상태였고 저체온증, 영양실조 상태였으며 몸 곳곳에 멍이 있었는데 이는 폭행의 흔적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사랑했던 아내, 제가 신뢰했던 사람이 제 어머니를 감금하고 학대했다니, 그것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배신이었어요. 경찰이 도착했고 저희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미연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제가 이런 사람과 결혼해 살고 있었을까? 병원 대기실에서 민수, 형과 소영이와 함께 어머니의 상태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지난 몇 개월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미연이가 어머니에 대해 했던 모든 이야기들,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말, 치매가 온 것 같다는 말, 자신을 미워한다는 말, 그리고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들, 미연이가 자신을 이상하게 대한다는 말, 함께 있을 때는 착한 며느리인 척한다는 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미연이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어머니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저에게 의심을 심었고, 제가 출장을 간 사이 어머니를 감금하고 학대했던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어머니의 상태를 알려주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상태였고 몸 곳곳에 멍이 있었으며 정신적 충격도 컸다고 했어요.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미웠고, 미연이를 의심하지 않고 어머니를 의심했던 저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민수 형과 소영이도 같이 울었어요. 저희 모두 어머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날 밤 경찰은 미연이를 체포했어요. 그리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미연이가 어머니를 감금하고 음식과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폭행하고 모욕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이 모든 일이 꿈이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었고 제가 받아들여야 할 진실이었어요. 어머니는 의식을 되찾으셨지만 누군가 방에 들어올 때마다 몸을 움츠리며 두려워하셨어요. 특히 낯선 여성이 다가오면 온몸을 떨며 공포에 질리셨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연이는 체포되어 구치소에 있었고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병원과 경찰서를 오가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민수 형과 소영이도 번갈아가며 어머니를 간병했고, 저희 모두 어머니가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4월 중순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미연이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민수 형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고 담당 형사를 만났어요. 조사 결과 피해자는 계획적으로 어머니를 학대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연이의 휴대폰에서 찾은 메모와 사진들, 그리고 어머니 댁의 CCTV 영상을 통해 모든 것이 확인됐다고 했어요. 형사의 말에 따르면 미연이는 아버지의 장례식 직후부터 어머니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품기 시작했다고 해요. 미연이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모들은 그 증거였어요. 경찰은 메모의 일부를 저희에게 보여주었어요. 어머니가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하다고, 마치 아들이 아니라 남자를 보는 것 같다고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어머니가 아들 걱정을 한다며 전화했다고, 자신의 남편인데 왜 자꾸 간섭하느냐고 적혀 있었고요. 어머니가 자신의 남편에게 용돈을 받아갔다고, 왜 자신의 남편의 돈을 가져가느냐고 적혀 있기도 했어요.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용은 더 망상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해갔어요. 그리고 제가 출장을 떠나기 직전의 메모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남편이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간다고, 이제 그 더러운 늙은이를 처리할 시간이라고, 자신의 남편을 어떻게 남자로 볼 수 있냐고, 용서할 수 없다고,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여야 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 메모를 읽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갈등이나 학대가 아니었어요. 미연이는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도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해서. 피해자는 어머니가 남편을 남자로 보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형사가 설명했어요. 평범한 모자 관계를 비정상적으로 해석했고, 그것이 점점 심해져 결국 이런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거였어요.
이런 끔찍한 말들을 들으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미연이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제가 이런 사람과 살고 있었는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형사는 계속해서 수사 결과를 설명했어요. 미연이는 어머니를 학대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두었고 그 영상들이 증거로 확보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미연이가 어머니를 죽이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두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피해자는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어머니를 숨기고 치매가 심해져서 실종되셨다고 신고할 계획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시신을 유기할 계획이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조금만 더 일찍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정말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그 생각을 하니 온몸이 떨렸어요. 민수 형과 저는 경찰의 허락을 받고 미연이를 면회했어요. 구치소에서 만난 미연이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눈빛은 공허했고 표정은 차가웠으며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저희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왜 왔냐고. 그 더러운 늙은이는 죽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미연이가 여전히 어머니를 죽이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어요. 민수 형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는 미연이에게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물었고, 미연이는 망상에 가득 찬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어머니는 저를 아들로 보지 않았다고, 남자로 봤다고, 자신의 남편을 빼앗으려고 했다고요. 자신은 정당하게 자신의 가정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라고. 그 여자가 죽어야 저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했어요. 미연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시어머니 며느리 갈등이 아니었어요. 미연이는 심각한 망상,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이런 끔찍한 범행으로 이어진 거였어요. 형사의 설명에 따르면 미연이는 어머니에 대한 극도의 질투와 피해, 망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 어머니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미연이는 그것을 외로워서 아들을 남편 대신으로 본다라고 해석했고 점점 더 왜곡된 생각에 빠져들었다고 해요. 어머니가 몸 조심하고 다녀오라고 하신 걸 저 여자가 마치 자기 남편처럼 걱정한다고 생각했고 제가 용돈을 드린 것을 자신의 남편이 벌어온 돈을 저 여자한테 바친다고 생각했대요. 제가 어머니 허리를 부축한 것도 스킨십이라며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평범한 모자, 관계를 비정상적으로 해석하며 어머니에 대한 증오를 키워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증오는 결국 끔찍한 학대와 살인 시도로 이어졌어요.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고 미연이는 특수감금 및 상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정신감정도 이루어졌는데 미연이는 심각한 망상, 장애와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하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판단 하에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깊은 자책감에 시달렸어요. 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고
미연이의 말만 듣고 어머니를 의심했던 저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만약 제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조금만 더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민수 형과 소영이도 마찬가지로 괴로워했어요. 저희 모두 어머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고, 그것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저희를 괴롭힐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퇴원하시고 회복되어야 할 문제가 남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어머니가 익숙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지만, 문제는 바로 그곳이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 전원주택은 이제 어머니에게 공포의 장소가 되어버렸거든요. 처음에는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갔지만 현관문 앞에서부터 어머니는 떨기 시작하셨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공황 발작을 일으키셨고, 창밖에 미연이가 서 있는 환각을 보시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특히 지하실이 있는 방향은 절대 쳐다보지도 못하셨어요. 이 집에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의 그 말씀에 저희 형제들은 집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어요. 아버지와의 행복했던 추억이 깃든 곳이었지만 이제는 트라우마의 장소가 되어버렸으니까요. 30년 넘게 살아오신 집을 떠나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알지만 어머니의 회복이 더 중요했어요. 결국 집은 매각되었고 어머니는 소영이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셨어요. 소영이와 매제는 2층 구조의 넓은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모시기에 공간적으로도 좋았고, 무엇보다 소영이의 존재가 어머니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았어요. 아들인 저와 민수 형을 보면 미연이를 떠올리며 불안해하셨지만 소영이와는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어머니가 소영이의 집으로 이사한 첫날, 민수 형과 저는 함께 방문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희를 보자마자 몸을 떨기 시작하셨고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셨어요. 특히 저를 볼 때면 더 심하게 반응하셨는데, 아마도 제 얼굴이 미연이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어머니의 회복을 위해서는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소영이가 당분간은 자신이 혼자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오빠들이 오면 어머니가 불안해하시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소영이의 말에 민수 형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리 가슴 아프더라도 지금은 어머니의 회복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민수 형수님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여자라 하더라도 어머니는 낯선 여성들에게 극도의 공포를 느끼셨기 때문에 형수님 역시 당분간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소영이를 통해 어머니의 상태를 전해 듣는 나날이 계속되었어요. 매일 아침 소영이에게 전화해서 어머니의 상태를 물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즉시 챙겨보냈어요. 비록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저희는 항상 어머니 곁에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미연이의 말만 믿고 어머니를 의심했던 것, 출장을 떠나 어머니를 홀로 남겨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 이 모든 것이
저를 괴롭혔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어머니가 도움을 청하는 꿈을 꾸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죄책감에 무너지지 않고 어머니의 회복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요. 어머니의 치료비를 모두 책임졌고 최고의 트라우마 전문가를 찾아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소영이가 어머니를 돌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계셨거든요. 소영이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가 밤에 악몽을 꾸는 횟수가 줄었고 창밖에 미연이가 서 있다는 환각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어머니가 저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하셨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둘째는 잘 지내냐는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점점 더 구체적인 것들을 물어보셨다고 해요. 제가 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7월 중순 어머니의 생신이었어요. 소영이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이번 생신에는 한번 찾아뵙는 게 어떨까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고 다시 불안해하시면 어쩌나 그래도 용기를 내어 소영이의 집을 찾았어요. 작은 선물과 케이크를 들고요. 어머니는 저를 보자 잠시 굳어지셨어요. 눈빛에 불안함이 스쳤지만 이내 작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왔구나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민수 형과 저는 경찰의 허락을 받고 미연이를 면회했어요. 구치소에서 만난 미연이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눈빛은 공허했고 표정은 차가웠으며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저희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왜 왔냐고. 그 더러운 늙은이는 죽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미연이가 여전히 어머니를 죽이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어요. 민수 형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는 미연이에게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물었고, 미연이는 망상에 가득 찬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어머니는 저를 아들로 보지 않았다고, 남자로 봤다고, 자신의 남편을 빼앗으려고 했다고요. 자신은 정당하게 자신의 가정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라고. 그 여자가 죽어야 저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했어요. 미연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시어머니 며느리 갈등이 아니었어요. 미연이는 심각한 망상,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이런 끔찍한 범행으로 이어진 거였어요. 형사의 설명에 따르면 미연이는 어머니에 대한 극도의 질투와 피해, 망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 어머니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미연이는 그것을 외로워서 아들을 남편 대신으로 본다라고 해석했고 점점 더 왜곡된 생각에 빠져들었다고 해요. 어머니가 몸 조심하고 다녀오라고 하신 걸 저 여자가 마치 자기 남편처럼 걱정한다고 생각했고 제가 용돈을 드린 것을 자신의 남편이 벌어온 돈을 저 여자한테 바친다고 생각했대요.
제가 어머니 허리를 부축한 것도 스킨십이라며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평범한 모자, 관계를 비정상적으로 해석하며 어머니에 대한 증오를 키워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증오는 결국 끔찍한 학대와 살인 시도로 이어졌어요.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고 미연이는 특수감금 및 상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정신감정도 이루어졌는데 미연이는 심각한 망상, 장애와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하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판단 하에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깊은 자책감에 시달렸어요. 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고 미연이의 말만 듣고 어머니를 의심했던 저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만약 제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조금만 더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민수 형과 소영이도 마찬가지로 괴로워했어요. 저희 모두 어머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고, 그것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저희를 괴롭힐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퇴원하시고 회복되어야 할 문제가 남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어머니가 익숙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지만 문제는 바로 그곳이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 전원주택은 이제 어머니에게 공포의 장소가 되어버렸거든요. 처음에는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갔지만 현관문 앞에서부터 어머니는 떨기 시작하셨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공황 발작을 일으키셨고, 창밖에 미연이가 서 있는 환각을 보시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특히 지하실이 있는 방향은 절대 쳐다보지도 못하셨어요. 이 집에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의 그 말씀에 저희 형제들은 집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어요. 아버지와의 행복했던 추억이 깃든 곳이었지만 이제는 트라우마의 장소가 되어버렸으니까요. 30년 넘게 살아오신 집을 떠나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알지만 어머니의 회복이 더 중요했어요. 결국 집은 매각되었고 어머니는 소영이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셨어요. 소영이와 매제는 2층 구조의 넓은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모시기에 공간적으로도 좋았고, 무엇보다 소영이의 존재가 어머니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았어요. 아들인 저와 민수 형을 보면 미연이를 떠올리며 불안해하셨지만 소영이와는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어머니가 소영이의 집으로 이사한 첫날, 민수 형과 저는 함께 방문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희를 보자마자 몸을 떨기 시작하셨고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셨어요. 특히 저를 볼 때면 더 심하게 반응하셨는데, 아마도 제 얼굴이 미연이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어머니의 회복을 위해서는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소영이가 당분간은 자신이 혼자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오빠들이 오면 어머니가 불안해하시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소영이의 말에 민수 형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리 가슴 아프더라도 지금은 어머니의 회복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민수 형수님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여자라 하더라도 어머니는 낯선 여성들에게 극도의 공포를 느끼셨기 때문에 형수님 역시 당분간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소영이를 통해 어머니의 상태를 전해 듣는 나날이 계속되었어요. 매일 아침 소영이에게 전화해서 어머니의 상태를 물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즉시 챙겨보냈어요. 비록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저희는 항상 어머니 곁에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미연이의 말만 믿고 어머니를 의심했던 것, 출장을 떠나 어머니를 홀로 남겨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 이 모든 것이 저를 괴롭혔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어머니가 도움을 청하는 꿈을 꾸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죄책감에 무너지지 않고 어머니의 회복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요. 어머니의 치료비를 모두 책임졌고 최고의 트라우마 전문가를 찾아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소영이가 어머니를 돌보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계셨거든요. 소영이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가 밤에 악몽을 꾸는 횟수가 줄었고 창밖에 미연이가 서 있다는 환각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어머니가 저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하셨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둘째는 잘 지내냐는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점점 더 구체적인 것들을 물어보셨다고 해요. 제가 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7월 중순 어머니의 생신이었어요. 소영이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이번 생신에는 한번 찾아뵙는 게 어떨까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고 다시 불안해하시면 어쩌나 그래도 용기를 내어 소영이의 집을 찾았어요. 작은 선물과 케이크를 들고요. 어머니는 저를 보자 잠시 굳어지셨어요. 눈빛에 불안함이 스쳤지만 이내 작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왔구나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어머니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울며 사과했어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 손길에서 느껴지는 어머니의 사랑과 용서가 저를 더욱 울게 만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어머니를 뵐 수 있게 되었어요. 아직은 길게 봐도 10분 정도밖에 못 뵙지만 점점 더 좋아지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계속 노력하려고 해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가족의 소중함, 진실의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 모든 것이 제 삶의 나침반이 되었어요. 비록 지금은 어머니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지만 저희 가족은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거예요.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제가 할 일을 했다고, 이건 어쩔 수 없었던 일일 뿐이라고 너무 자책하지 말고 앞만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저는 매일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요. 어머니가 겪으신 끔찍한 일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삶이 행복과 평화로 가득 차길 바라며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가끔은 어머니가 예전처럼 활기차게 웃는 날이 오길 바라며 오늘도 저는 어머니를 찾아가요. 비록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함께 걷는 이 길에 희망이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어머니가 다시 행복하게 웃는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해요. 저희 가족은 이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해졌고 서로에 대한 사랑도 더욱 깊어졌어요. 미연이라는 악몽 같은 존재가 저희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를 통해 저희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바로 가족의 사랑과 신뢰였어요. 지금도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 형제들도 어머니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이런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들이 많아요.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서로를 더욱 믿고 더욱 소통하며 더욱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이것이 이 끔찍한 시련이 저희에게 준 유일한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저는 어머니께 안부를 여쭙기 위해 소영이에게 전화를 걸어요. 어머니가 오늘은 어떠셨는지, 잘 주무셨는지, 식사는 하셨는지,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이 이제는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져요. 언젠가는 어머니와 함께 예전처럼 식사를 하고 예전처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그날까지 저는 계속 기다릴 거고 어머니의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끔찍하고 슬픈 이야기지만 동시에 가족의 사랑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희 가족처럼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요.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어요. 감사합니다.